오늘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흔들 의자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혜성쌤, 한번 호모 사피엔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류의 이제 책들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슈와 트렌드에 민감한 책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은 성찰이 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대성쌤이 저한테 이제 호모 사피엔스 책을 선물해 주셔갖고 이제 조금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독은 못하고 속독을 했는데요. 호모 사피엔스가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핸드폰을 쓰는 스마트폰을 쓰는 신인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인간. 핸드폰을 쓰는 지혜로운 인간? 신인류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읽기 시작했고, 그 속에는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읽는 내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 제가 고민을 하고 궁금해했던 이야기를 한번 대성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사를 이렇게 했고, 또 한 집안에서는 또 아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교육을 방해하는 도구, 혹은 아이들이 이렇게 중독돼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로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조금 새로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책 제목처럼 스마트폰이 내이고 손인 사람들, 포노들이 인류의 문명을 새로 쓰고 있다. 전 이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대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데, 내가 혹시 과거의 틀로 이 아이들, 혹 특히나 이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이제 선언들이 조금 불편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디지털 네이티브, 뭐 90년대생이 온다. 그리고 또 무슨 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밀레니얼 세대, 또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기술 변화나 사회 변화로 이제 촉발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생활 속의 이제 변화들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정해진 틀로 규정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성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혁명일까? 그리고 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지나친 찬양 일색으로 가지 않을까? 제 대성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아까 그 문구가 마음에 드셨다고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이 왜 혁명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심리에서도 어릴 때 그런 심리 상태가 성인이 돼서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접했던 물건을 계속 쓰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요즘 아이들 보면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조작할 수 있는 순간부터 스마트폰 영상을 보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이런 뭐 친구랑 연락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내 몸의 신체의 일부처럼, 이게 없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인류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한시도 놓지 않고 이렇게 갖고 되는 그런 도구가 아마 스마트폰이 최초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과 제가 볼 땐 뭐 유사한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화된 수단,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개인용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학습, 그리고 교류의 도구가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뭐 거창하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규정짓고 있는데, 정말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울 정도의 기존 세대나 그 호모 사피엔스 세대의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게 돼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카테고리화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 이 사피엔스라고 한 유발 하라리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인류 문명의 이런 문명사적 큰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동물도 이렇게 인간처럼 아니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는 그만하시고 장황한 잠시만요. 얘기는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피엔스에서 그 유발 할애가 말했던 건 이 신화나 어떤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포노 사피엔스가 저희도 지금 유튜브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더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어떤 생각과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기존과 좀 차별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자 이제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포노사피엔스 아니잖아요. 이 책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포노사피엔스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거나 뭐 저희가 지금 뭐 유튜브 방송 찍거나 그런데 뭐 어려움이 있나요? 왜 도대체 포노사피엔스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성들이 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로 글을 쓸 때와 이제 종이에 글을 쓸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을 보면 지금 이러한 어떤 디지털 네이티브 포노사피엔스의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의 시기에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 있어 더 필요한 것이 인문학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요즘의 아이들이 과거의 저희나 아이들과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측면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관점, 가치 설정에 있어서 과연 이 스마트폰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요즘 학생들은 검색을 유튜브로 하고 독서를 유튜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만. 근데 유튜브 영상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이윤을 추구하고 또 지향하는 그 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TV라고 한다면 어떤 TV 방송을 보고 개인이 그것을 판단하는 형태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인이 좋아하는 영상, 본 영상을 바탕으로 계속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포노사피엔스들이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 교육 시스템상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독서가 중요하다는 말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리울 만큼 지금의 세대가 혁명적인 그리고 기성세대나 앞으로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혜성생께서 포노 사피엔스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떤 정보나 어떤 사고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또 많이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런 주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흡수되거나 끌려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저는 생긴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에서는 그 포노 사피엔스는 그 가장 큰 특징으로 정보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과거는 일방적인 정보지만 이제는 이 포노 사피엔스들은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소비의 이런 세력이 교체가 됐다. 그래서 이 포노 사피엔스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고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 상위권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예.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고. 아니,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이 포노사피엔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지금 현생 인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술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 것처럼 이미 근데 스마트폰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현상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근데 그거를 갖고 있는 의미를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 이 책에서 이렇게 성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류가 진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생 인류가 어떤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어서 지금 올해가 2020년인가요? 이런 시간들이 오면서 인류는 분명히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류들은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지금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좀 의미 있는 책일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포노 사피엔스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억지스럽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규정짓는 포노 사피엔스의 특징도 앞으로 기술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보셔요. 가상현실, 그 다음에 동작인식 증강현실, 그리고 빅데이터,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인공지능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노 사피엔스에 대한 규정조차도 사실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이제 무슨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사피엔스라고 할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에서 이제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과거의 독서가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였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독서는 상위사고력, 그리고 인간을 소중히 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적 가치 추구, 이런 가치관의 형성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쇠뇌라는 거. 전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 앞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적절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유용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쓴다라면 이 포노 사피엔스에 그렇게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몰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매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아이들의 구독이나 또 아이들의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게임에 대한 중독성, 그걸 추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1장 뭐예요? 1장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구글의 그런 되게 유명한 CEO가 본인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건 스티브 잡스의 일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래서 근데 아이들한테 그 인터넷이 안 되는 공심폰을 사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만 있고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아빠, 나 친구랑 연락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다른 아이들은 다 카카오톡 하는데 나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저는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좀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분명히 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해가 크고 또 그게 이런 상업적으로 이용돼서 아이들이 휩쓸릴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면 그런 거를 하나의 자기의 도구로서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에 적절하게 그걸 쓰는 교육을 좀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그런 걸 좀 키워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리터러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건 분명 리터러시 좋은 말이고, 그러니까 뭐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활용되는 도구라는 거에 전 아까 대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건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할 것이냐,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문명 열광으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대성쌤은 아까 포노 사피엔스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책을 들고 있고, 저는 지금 태블릿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반드시 뭐 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도구로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들에 익숙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요. 백과사전이나 어떤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유일무이한 진리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은 나무위키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 나무위키를 이제 보는데, 나무위키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무위키에 저작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의지와 의사가 반영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거를 미묘한 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열광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대성쌤이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명, 특히나 이런 핸드폰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이런 새로운 이 세대의 그 욕구를 잘 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소니가 사라지고 애플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공장을 부수고 무인 택배사가 새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올림픽의 8배 시장 효과를 그 게임 한 올림픽이라 롤드컵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배워야 할 숙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죄송합니다. 이 저자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일 것 같은데, 책을 참 쉽게 쓰셨다. 그게 뭐냐면 참 이렇게 읽기 편한, 그러니까 요즘 이 책들도 오디오북으로 많이 나오죠. 예,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제가 볼 땐 한 번 듣거나 보면 다시 보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너무 공격적인 말을 했나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열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관점이나 어떤 통찰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뭐 이런 식이죠. 문명의 교체, 소니는 사라지고 애플, 호모에서 포노로 CD가 필요한 소비자는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뭐 GM의 배신, 공장을 부수고 무인 택시에 투자하다. 뭐 이런, 그리고 BTS와 아미, 팬덤이 소비 혁명을 주도하다. 이런 뭐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참 불과 1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몇 년, 1, 2년, 뭐 3, 4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변화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성세대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저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그 디지털 기기나 뭐 그런 IT 소양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어떤 현상이나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소홀히 했더니, 제가 빠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하고 틀린 점이, 저는 기술을 배워야 되지만 그 학생들은 기술이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 기술을 향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엑스박스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엑스박스가 옛날에 제가 이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군대 갔고, 군대에서 월급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게임기를 사야겠다. 그때 샀던 게임기가 엑스박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에 가서 엑스박스를 사갖고 오면서 굉장히 뿌듯해했죠. 그리고 하드를 그 당시에 이제 160기가를 달았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인가요? 한 16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엑스박스의 향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엑스박스가 세일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스박스를 샀어요, 그냥 덜컥. 근데 이제는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달라졌더라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게임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엑스박스 그 클라우드에서 게임을 이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게임을 선택하면
이제 게임이 이제 엑스박스에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설치하면서 트위치라는 게임 방송을 통해서 그 게임 영상을 다른 인터넷 공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게임하는 걸 보면서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적응하는 거는 제가 즐겁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억지로 뭘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은 반대를 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기성세대들도 지금의 이런 기술의 변화에 조금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즐기고. 그리고 우리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 역사 속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학생들도 지금의 기술이 너무 편리하고 당연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들 저희가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건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세대가 서로를 배운다. 그 배움의 관점은 즐겁게.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20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정리하지 말고요. 우리 이거 재밌으니까 한 1부 끊고 2부에서 조금 이야기 좀 2부에서 하세요. 넘어가고 오늘 이제 2장까지만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저희 아이들 저도 9세대인가 봐요.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이 허전해서 닌텐도 위디라고 하는 게임기를 사서 근데 10년 다 된 게임기였거든요. 그래서 TV에 연결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귀찮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요거는 TV 연결하는 거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시대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그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이런 면들이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즉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나 조금 기다릴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학습에 있어서도 게임처럼 당장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과거 세대랑 또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교육에도 요즘 아이들 특성이 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성세들의 이제 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는 또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간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변화가 급속했기 때문에. 우리 대성쌤도 가정에서 TV를 안 본다고 원래 TV가 없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다 온 가족이 TV를 내 손 안에 TV를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요즘 애들 참 버릇없다. 그렇죠? 수천 년 전에도 그걸 아무나도 이해했던 이제 기성세대와 우리 새로운 신세대들 간의 그런 격차들은 분명히 존재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이 참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의 변화로 일어나는 어떤 포노 사피엔스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는 현상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2부 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포노 사피엔스의 정의랑 약간의 그 특성을 봤다면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없었던 인류라고 해서 과거 세대와의 차이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도 좀 다루지만 교육을 좀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없던 인류를 학생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성쌤도 포노 사피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준비하고 안 하고 있다가 목차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특성을 이제 비즈니스와 연관을 지어서 무슨 특성들이 있는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교육의 또 실사점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도 한 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 포노 사피엔스는 뭐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돌발적인 한번 그러면 저는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포노사피엔스는 없다. 없다. 네. 이유도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포노사피엔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에 침잠되거나 또 우리 인류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이제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예전에 공각기동대라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인류와 인공지능 사이에 결국엔 충돌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은 기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자가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그런 암울한 미래상을 다룬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자꾸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 기계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호모사피엔스를 이렇게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질문하고도 근데 그냥 조금 정의라기보다는 호모사피엔스를 배우자. 그러니까 왜냐니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지역 간의 이런 차이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호모사피엔스의 이 변화는 우리는 이제 자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 학생들은 생활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기성세대 입장에서 앞으로 이 학생들을 좀 배워야 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감명 있게 읽은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 저자의 말에 저는 상당히 긍정하는 편입니다. 아니 감명 깊게 읽은 거 맞아요. 보면서 말했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네. 핸드폰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2부에서 만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